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매캐한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거리, 아직 불꽃이 사방으로 튀고 있는 그 위험천만한 폭죽 잔해 한복판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험한 불길 속으로 두 명의 노인이 거칠게 몸싸움을 하면서 뛰어듭니다. 이분들이 쟁취하려고 하는 게 무슨 대단한 보물이 아닙니다. 네. 단돈 1위안,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00원도 채 안 되는 버려진 빈 종이 상자 하나죠. 주변에서 위험하다고 그렇게 소리를 쳐도 두 노인은 들은 채도 않습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 그 자체인 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 최고 권력의 심장부죠. 베이징의 중난하이로 가보겠습니다.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인 그 철옹성 같은 밀실에서 의문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는 첩보가 흘러나옵니다. 아, 정말이지 한 국가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는 믿기 힘든 극단적인 대비네요. 한쪽에서는 200원짜리 상자를 차지하려고 불길에 뛰어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 권력의 최종점에서 총구가 불을 뿜는 이 두 가지 장면. 여러분, 이 거대한 모순은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한 사회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이 동시에 임계점에 달했다. 이런 시각적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유튜브 채널 디코딩 차이나가 2026년 2월에 발표한 영상 분석 리포트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중난하이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피비린 내나는 권력 투쟁 루머, 그리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민초들의 기이한 형태의 분노, 마지막으로 최첨단 AI 시대가 불러온 2,410만 명이라는 그 경이적인 실업 사태. 겉보기엔 다 폐표화되어 있는 사건들 같지만 맞아요. 이 사건들의 조각을 하나로 맞추어서 현재 중국 사회를 관통하는 거대한 위기의 본질을 해체해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본격적으로 자료를 해체하기 전에 여러분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 부분 확실히 해두어야죠. 오늘 저희가 다루는 출처 자료에는 군 고위층의 숙청이나 쿠데타, 비밀 처형 같은 매우 민감하고 공식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은 정치적 주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가 취하고 있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어느 한 진영의 편을 들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네, 우리의 역할은 오직 원본 자료가 제시하는 현상과 통계, 그리고 분석가들의 시각을 아주 객관적인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네, 우리는 그저 현산을 돋보기로 들여다볼 뿐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미스터리, 그 굳게 닫힌 중난하이의 블랙박스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권력 투쟁 이야기부터 시작이군요. 리포트에 따르면 2026년 1월 20일입니다. 중국 군부의 핵심 중의 핵심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 그리고 류전리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군부의 1, 2인자급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체포 이후의 상황이 한편의 스릴러 영화보다 더 귀기하게 흘러가요. 소문이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뉘어서 폭주하기 시작하거든요. 전형적인 밀실 정치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순간이죠. 어떤 소문들이 충돌하고 있었나요? 베이징 내부의 한 소식통은 장유샤가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받으면서 간신히 숨만 붙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군 내부의 최고위급 관계자라는 익명의 제보자는 네. 두 사람이 체포된 바로 그날 밤 어떤 재판이나 절차도 없이 비밀리에 처형당했다는 섬뜩한 폭로를 내놓습니다. 처형설까지 돌았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장유샤의 아들 장신이 작성했다는 긴급 호소문이었는데요. 아, 아들이 직접 쓴 호소문이요? 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지병 하나 없이 아주 건강하셨고 체포 직전까지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셨다. 그런데 공안부 조사를 받던 중 돌연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돌연사 통보를요?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시신인도를 요구했다는 거죠. 멀쩡하던 군의 2인자가 조사실에서 갑자기 심정지로 사망했다. 너무 기시감이 드는 레포토리 아닙니까? 사실 권력의 정점에서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리는 현상, 이게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는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시스템 자체가 철저한 블랙박스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정보의 공백이 생기면 그 자리를 즉각 아주 치명적인 루머가 채우게 되는 겁니다. 루머가 자라기 참 좋은 환경이네요. 그렇죠. 이 자료에서 인용한 한 평론가의 분석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공산당 체제에서 최고위직에 오른다는 건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자리에 앉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히려 위험해진다. 과거 장점인 전 주석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죠.
퇴임 후에도 수많은 감시 속에서 사실상 연금 상태나 다름없는 말년을 보내야 했거든요. 1인자 자리에서 내려왔는데도요. 왜냐하면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밀실의 비밀을 공유했고 또 수많은 정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장유샤와 관련된 이 엇갈리는 루머들 역시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던 간에 권력 내부의 피바람이 이미 통제 불능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아주 강력한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권력 암투가 단순히 베이징의 회의실 안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물리적인 충돌 흔적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됐어요. 어떤 흔적들이 있었죠? 음력 정월 초다스였던 2월 21일입니다. 산동성 쯔보시에 있는 인민해방군 시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거대한 폭발 사건이 발생합니다. 군사시설에서 폭발이요? 우연한 사고라기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죠. 게다가 소셜미디어에는 중나나이 내부에서 실제 총격전이 벌어졌다거나 리차오밍 육군사령관이 병력을 움직여서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촛보들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루머들의 사실 여부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 루머들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군사적 이상 징후들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심상치 않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당시 중국은 최대 명절인 춘절 기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관영 매체들이 화려한 명절의 기쁨 그리고 사회 안정을 24시간 선전하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 베이징의 거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네요? 주요 군 사령관들이 명절임에도 휴가를 반납하고 부대에 아주 이례적으로 잔류를 했고요. 베이징 시내와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대규모 군용 차량과 장갑차가 이동하는 모습이 시민들의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명절에 장갑차가 이동을 해요? 네, 천안문 광장과 중나나이 주변은 검은 옷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겹겹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고요. 겉으로는 아주 평화로운 명절을 연출하면서 뒤로는 장갑차를 배치하고 있었다. 이거 정말 섬뜩하네요. 그게 바로 체제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내부의 균열을 막기 위해서 물리적인 통제를 강화할수록 역설적으로 그 통제하는 모습 자체가 대중에게는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죠. 지금 권력 핵심부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를 주게 되는 셈이니까요. 안정을 증명하기 위해서 불안정한 폭력을 동원해야 하는 모순에 빠져버린 겁니다. 참 그 모순이 최고위층의 밀실에서만 맴돌았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이 균열은 결국 거리로 터져나오고 맙니다. 저는 이번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이 바로 시민들의 이른바 폭죽혁명이었습니다. 폭죽혁명이요? 네, 처음엔 저도 무슨 폭죽 터트리는 걸 가지고 혁명이라는 거창한 단어까지 쓰나 싶었는데 내막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양상이 완전히 달랐죠. 당국의 대초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요. 맞습니다. 중국 당국이 대기오염과 안전을 이유로 폭죽 금지령을 아주 강력하게 내렸어요. 그런데 설 전야부터 정초까지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말 그대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폭죽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게릴라전이라고 할 정도였나요? 경찰이 단속을 나오면 도망갔다가 다른 골목에서 터뜨리고 심지어 공안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선 채로 폭죽에 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 단속 과정이 정말 코미디인데 공안 당국이 어느 가정집 옥상에 폭죽이 숨겨져 있는지 찾겠다고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최첨단 드론까지 동원해서 하늘을 수색했다고 합니다. 폭죽 하나 잡겠다고 열화상 드론을 띄운 거군요. 그러자 어떤 시민들은 아예 배를 빌려 타고 강 한가운데로 나가서 경찰을 향해 폭죽을 쏘아 올리며 조롱하기까지 했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표면적인 현상 이면의 구조를 아주 유심히 읽어내야 합니다. 왜 평범한 시민들이 드론까지 동원하는 무시무시한 공권력의 단속에 맞서가면서까지 굳이 폭죽을 터뜨리려고 했을까요? 그냥 전통이니까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겠죠. 단순한 전통을 지키고 싶은 순수한 열정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대중의 진짜 타겟은 폭죽 금지령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를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는 저런 최첨단 드론과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실종된 아이들을 찾는 문제, 무너진 복지를 복구하는 데는 그 기술과 돈을 쓰지 않는가? 뼈 아픈 지적이네요. 폭죽은 바로 그 억눌린 질문을 터뜨리는 아주 상징적인 도구였던 겁니다.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반응들도 이를 정확히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제 아무도 당의 말을 듣지 않는다.
공산당의 통제선이 무너졌다. 이러면서 폭죽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했다고 하거든요. 네. 폭죽 소리가 마치 그동안 억눌렸던 체증이 확 내려가는 해방의 총성처럼 들렸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지금 중국의 기층민들은 극심한 경제 둔화, 부동산 침체, 청년 실업 등으로 아주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거란 희망이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죠. 희망이 없다는 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이렇게 겹겹이 쌓인 사회적 분노가 명절 폭죽이라는 아주 전통적이고 명분 있는 행위를 매개로 해서 공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치환된 겁니다. 마치 과거에 그 백지장 한 장 들고 코로나 봉쇄에 저항했던 백지혁명처럼 말이죠. 네, 이번에는 폭죽이 무기가 된 것이죠.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대중이 더 이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조롱이 자리 잡았다. 참 묵직한 통찰이네요. 자, 경제적 좌절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앞서 도입부에서 제가 묘사했던 그 충격적인 장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허난성 상추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이죠. 맞습니다. 1위안짜리 종이상자 쟁탈전 말입니다. 영상을 보면 폭죽이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터지고 있어서 성인 남성들도 가까이 가기를 좀 꺼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그런데 두 명의 할머니가 그 불꽃이 튀는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다탄 빈 상자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멱살을 잡고 싸웁니다. 참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그 상자를 고물상에 펄어봤자 1위안, 한국 돈으로 200원도 채 안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처음엔 너무 경악했지만 나중엔 온라인에 달린 댓글을 보고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댓글이었나요? 연금 한 푼 없는 노인들이 저렇게라도 안 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겠는가. 아, 저 역시 그 대목에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돈 200원에 목숨을 거는 노인들. 너무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료는 이런 극단적인 생존 투쟁이 중국 사회 전반에 걸쳐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존을 위해서 도덕성마저 기꺼이 내던져버리는 어떤 징후들이죠. 맞습니다. 충격적인 사례들이 줄을 이어요. 호주 브리즈번의 한 재활용 센터에서는 중국인들이 빈병 바코드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1분에 15번씩 부당이득을 챙기다가 CCTV에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해외에서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하이난에서는 대낮에 남의 밭에 무리지어 들어가서 채소를 아주 뻔뻔하게 훔쳐가는 노인들의 모습이 폭로되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이 모든 걸 압도하는 가장 끔찍한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푸젠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전거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여성을 두 명의 여중생이 아주 선의로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무려 2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800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자기를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덮어씌운 거군요. 네, 거짓 주장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채소를 훔친 노인들이나 어린 학생들에게 덤터기를 씌운 저 여성이 단순히 태어날 때부터 악마 같은 심성을 가졌거나 도덕 교육을 덜 받아서 저런 짓을 벌인 걸까요? 글쎄요, 뭐 한두 명의 일탈이라면 개인의 인성 문제로 치부하겠지만 이런 일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면 그건 분명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괴물들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분석가들은 이 현상을 구조적 절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구조적 절망이요? 중국의 수억 명에 달하는 농촌 인구는 도시민들과 철저히 분리된 이 호구 시스템 아래서 사실상 연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아, 호구제도의 차별이 크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 그 냉혹한 노동시장에서 가장 먼저 버려지게 되죠. 이것은 개인이 게을러서 가난해진 게 아닙니다. 국가의 정책 디자인 자체가 그들을 빈곤의 늪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아예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안전망이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상태에서 최하층에 남겨진 사람들의 뇌 구조는 오직 극단적인 생존 모드로만 재편이 됩니다. 내일의 도덕이나 체면을 따질 여유가 전혀 없는 거죠. 당장 오늘 저 1위안짜리 상자를 차지하지 못하면 내가 굶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돕는 행위는 3,800만 원짜리 파멸로 돌아오고 남의 바코드를 속이거나 채소를 훔치는 꼼수는 당장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이 기막힌 사회. 이걸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왜곡된 보상체계가 완전히 자리 잡은 겁니다. 법과 도덕을 지키면 바보가 되거나 빚더미에 앉고 규칙을 어기면 살아남는 구조가 수십 년간 뼈에 새겨진 거죠.
타인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완전히 파산해버린 겁니다. 사회적 파산 상태군요. 네, 호주의 바코드 사기 사건 같은 경우도 이런 구조적 절망 속에서 학습된 생존 본능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자료의 분석가들은 꼬집고 있습니다. 생존 본능의 수출이라니 참 씁쓸하면서도 무서운 표현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권력 암투, 폭죽혁명, 그리고 구조적 절망으로 인한 도덕성 붕괴, 이 모든 현상들의 기저에서 기름을 붓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원인이죠. 바로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기술혁명의 역설입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인공지능, 즉 AI와 로봇 기술을 전 산업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그 파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의 이런 선택이 이해는 갑니다.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으니까요.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노동 가능 인구는 급감하고 있잖아요. 경제의 엔진을 끄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사람을 대체할 무언가가 절실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자동화인데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기업의 사례를 한번 보죠. 중국 굴지의 화장품 그룹 샹메이에서 유출된 내부 방침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 서비스 직원의 무려 95%를 AI 챗봇으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95%요? 거의 전부네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품 혁신 부서 인력의 70%, 마케팅 컨텐츠 제작팀의 80%를 AI로 날려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 반복 노동뿐만 아니라 기획하고 창작하는 화이트칼러 일자리까지 통째로 도려내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기업 입장에선 비용 절감의 극치겠지만 사회 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야말로 거대한 재앙의 버튼을 누른 거나 다름없습니다. 버튼이 이미 눌렸다고 봐야죠. 그 재앙의 버튼이 눌린 결과물은 이미 아주 끔찍한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입니다. 중국 내 노숙자의 숫자가 무려 2,410만 명으로 폭증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2,410만 명이요? 한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은 겁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무려 5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엄청난 폭증이네요. 더 비극적인 건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과거처럼 일용직 노동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장에서 로봇에게 자리를 내준 숙련 노동자, 드론에 밀려난 배달원, 심지어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던 청년들까지 노트북을 든 채 다리 밑이나 공원 벤치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청년들까지 길거리로 나앉았군요. 국가가 자랑하는 눈부신 최첨단 현대화의 이면에는 집세를 낼 돈이 없어서 한겨울 거리를 헤매는 2,410만 명의 거대한 무산 계급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당국은 지금 붕괴 직전인 연금 시스템을 우회하고 국가의 제조 생산성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지치지도 않고 월급을 요구하지도 않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산업용 AI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로봇에게 모든 걸 걸었다. 하지만 자료에서 인용된 홍콩 대학교의 허거준 교수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아주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 거침없는 자동화 물결이 제조업 일자리의 70%를 증발시킬 것이라고요. 70%면 경제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기술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속도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노동력이 감소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물건을 만드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는데 정작 그 물건을 사줄 월급쟁이들이 세상에서 다 사라져버리게 되겠죠. 정확합니다. 생산과 소비라는 이 경제의 피가 도는 순환 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재교육 시스템이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런 기술 도입만 강행한다면 네, 그것은 국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사회에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2,410만 명, 아니 그 이상의 거대한 분노한 집단을 양산하는 아주 끔찍한 자해 행위가 될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거대한 모순의 퍼즐 조각들을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퍼즐 조각이 아주 다양했죠. 가장 높은 곳, 중나라해의 밀실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처형과 권력 암투의 루머들, 그리고 당국의 첨단 드론 단속을 비웃으며 강 위에서 폭죽을 쏘아 올리는 거리의 시민들. 선의를 베풀다가 파산할까 두려워 도덕을 버리고 200원짜리 종이 상자에 목숨을 거는 노인들. 그리고 AI의 등장까지. 네,
AI와 로봇에 밀려나서 번듯한 대학교 졸업장과 짐가방을 안고 지하철역으로 내몰린 2,410만 명의 새로운 노숙자들까지. 이 파편적인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진실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실인가요? 기존의 낡은 체제와 사회적 계약이 이제 더 이상 땜질 처방으로는 버틸 수 없는 어떤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날카로운 경고음인 셈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구조적 균열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전까지는 논의되지 않았던 새롭고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도발적인 화두라 기대가 되네요. 오늘 다룬 자료의 분석가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 2,410만 명의 거대한 실직자 무리가 결국 현 체제를 붕괴시키는 무덤을 파는 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무덤을 파는 자. 하지만 저는 여기서 사고의 스펙트럼을 한 단계 더 확장해보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는 늘 시민을 필요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땀 흘려 노동을 하고 세금을 내고 또 군대에 가야만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굴러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국가의 기본 구성 요소니까요. 그리고 그 대가로 국가는 시민에게 복지와 안전이라는 사회적 계약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방금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노동을 하고 심지어 군사 방어까지 해내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어떨까요? 인간의 역할이 사라지는 시대요. 네,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시민은 더 이상 경제적 필수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먹여 살리고 관리해야만 하는 거대한 부채나 잠재적 리스크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국가가 시민을 경제적으로 전혀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시각입니다. 체제를 구하기 위해서 도입된 그 눈부신 최첨단 기술이 단순히 시민의 일자리를 뺏는 것을 넘어서 국가와 시민 간의 근본적인 계약 조건 자체를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계약의 파기군요. 시민이 전혀 필요 없어진 국가는 과연 국민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앞서 폭죽을 단속하던 그 여러상 드론처럼 대중을 오직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위험 요소로만 취급하게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게 될까봐 두렵네요. 결국 국가의 노화를 막으려고 투입했던 그 기술 혁신이 역설적이게도 국민을 위한 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가장 파괴적인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중국의 현상을 단순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수만은 없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향한 맹목적인 질주가 결국 인간의 존재 이유를 묻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되돌아왔네요. 국가와 시민의 계약이 파괴된 사회, 과연 우리는 그 파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멀고 먼 이웃나라의 낯선 루머로만 들리셨나요? 아니면 우리 사회 역시 피할 수 없을지 모를 어느 서늘한 미래의 예고편처럼 다가오셨나요? 많은 고민을 남기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 속 고민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에 새롭고 묵직한 질문을 하나 남겨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다룬 이 치열한 통찰이 유익하셨다면 혼자만 아파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만의 토론을 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강력하게 자극할 아주 심도 깊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